자, 1-5장 행정상 법률 관계 문제 풀겠습니다. 1번 문제. 행정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자, 이 문제는 행정 주체냐, 행정 기관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니까 행정 기관이 맞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대한민국은 행정 주체입니다. 조합도 행정 주체입니다. 서울특별시도 행정 주체입니다. 안전행정부 장관은 행정 기관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해설하겠습니다. 행정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즉 행정기관을 찾아라. 그럼 행정 주체가 뭐냐? 행정권을 행사하는 당사자. 그럼 행정기관이 뭐냐?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자. 요거란 말이죠. 근데 이것은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푸냐? 행정 주체 단어를 들으면 뭔가 사람 같죠? 주체라고 하니까. 근데 그 행정 주체의 실제 애들은 기관이나 법인이에요. 반대로 행정기관, 이 단어는 기관인데 실제 애들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 주체와 행정기관은 서로 반대되는 예들을 가진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요. 행정 주체의 예들을 볼게요. 국가, 지자체, 서울시, 조합, 법인. 다 뭔가 기관, 법인 이런 것들이죠. 반대로 행정기관, 말은 기관인데 그 예들을 보면 서울시장,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다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 이름으로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나 봐요. 그러면은 문제는 어떻게 푸냐? 행정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즉 행정기관을 찾자. 근데 기관이야. 기관은 행정 주체, 행정기관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가졌어. 기관이니까 얘는 실제 얘들은 사람이야. 이렇게 푼다는 거죠, 저는. 그럼 사람을 찾자. 대한민국 사람 아니고, 조합 사람 아니고, 서울특별시 사람 아니고, 장관 사람이네? 그럼 얘가 행정기관이지. 그럼 답을 4번으로 찍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주체, 행정기관의 예를 찾는 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번 문제. 행정상 법률 관계에 관련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은 1번 선지. 여기서 볼 것은 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서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조합 설립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따로 떼어내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맞는 선지입니다. 저번에 한번 했었죠. 자, 2번 선지. 위임 명령이, 즉 법규 명령이 위임 근거 없이 제정되었다면 이는 무효인 법규 명령이며,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사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대요. 그러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 명령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 명령이 되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건데,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니다고 했으니까 틀린 선지예요. 자, 3번.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여기까진 맞아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맞는데,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부동산 투기나 이주대책의 요구,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나 이주대책의 요구를 심사해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30일 이상 거주하는지 아닌지만 확인하고 신고를 수리해줘요. 자, 다음 4번 선지.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여기까진 맞아요. 재량행위인데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해서 위법하대요. 그럼 이때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되냐, 아니면은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해야 되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과징금 부과처분을 100만 원만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 150만 원을 부과해버렸어요. 그럼 이것을 100만 원으로 바꿔서 부과처분을 해야 되냐, 아니면 전부를 취소해야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전부 취소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선지입니다. 자, 답은 1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은 취소 소송을 할 수 없고, 조합 설립 결의를 따로 소송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따지려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근데 선지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서,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처분 후에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조합 설립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소를 제기하는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맞는 선지죠. 요거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관련된 선지는 요 두 가지만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
2번 선지. 위법한 법규 명령은 무효. 요건 맞아요. 요것만 따로 문제가 나기도 해요. 그런데 두 가지 예가 있어요. 법 개정으로 법규 명령의 위임 근거가 부여됐대요. 즉 위임 근거가 없었는데 위임 근거가 생겼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부터 법규 명령이 유효해요. 자, 반대 경우도 있거든요. 법규 명령의 위임 근거가 되는 법률의 위헌 결정이 됐어요. 자, 무슨 말이냐? 위임 근거가 있었는데 위헌 결정으로 위임 근거가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법규 명령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번 선지는 요 내용이죠.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법규 명령이 유효하다. 근데 여기서는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 명령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했으니까 틀렸죠. 3번. 주민등록 전입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맞는데 부동산 투기나 이주대책의 요구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30일 이상 거주하는지 아닌지만 확인하고 신고에 대한 수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예요. 자, 여기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있어요. 자, 무슨 차이가 있냐?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실체적 요건을 심사해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를 잘 갖춰서 내도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공익적인 문제나 뭐 다른 이유들로. 자, 그 예들을 보면 뭐 축산물 가공업, 뭐 골프장 이런 것들 있죠. 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 골프장 주위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그럼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뭐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뭐냐? 자기 완결적 신고라고도 하는데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체적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서류를 잘 갖춰서 내면 무조건 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형식적 요건을 다 갖추면 그러니까 서류를 잘 갖춰서 내면 이미 수리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예들을 보면 축산물 판매업, 당구장, 평생교육원, 의원, 치과, 한의원, 조산소, 건축신고 뭔가 다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수리를 해주는 거예요. 서류만 제출하면. 좀 이해가 되시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것은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다. 실체적 요건을 심사해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수리를 해줘야 된다. 요거에 대한 문제도 나중에 많이 나오니까 그때 또 자세히 보기로 하고. 4번 선지.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 행위인데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가처분의 전부를 취소해야 되냐 아니면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해야 되냐를 물어보는 건데 전부 취소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 재량행위의 경우는 전부 취소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또 문제들은 원칙만 나오지 않고 오히려 예외적인 것들이 나오죠. 그것들을 모아놨는데 재량행위의 가징금 한도액 초과 4번 선지죠. 얘는 전부 취소예요. 그런데 광고행위, 표시행위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선지는 부분 취소, 그리고 부가금액 산출이 가능한 경우는 부분 취소고 부가금액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또 전부 취소예요. 요 일부 취소 판결 같은 경우는 요 네 가지만 나오니까 일단 기억해 두시고 또 이런 선지가 나오면 또 요 내용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3번 문제.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선지 보면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는 건축법의 규정은 자, 이거는 철거 명령의 규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철거 명령의 규정은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무, 철거 명령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의무까지 있다는 거예요. 권한도 있지만 의무까지 있냐? 근데 의무는 없습니다. 권한만 있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 자, 2번 선지.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이걸 보면 돼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다고 했으니까 맞는 선지입니다. 자, 3번 선지. 검사 임용 신청자 중에서 검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전형의 결과를 응답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편의 재량 사항이다. 그러니까 응답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아니죠. 응답은 해줘야죠. 그래서 틀린 선지입니다. 자, 4번. 그래서 사익보호성은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나 행정개입 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적용됩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예요. 자, 답은 2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여기서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는 건축법의 규정, 재량을 인정하는 건축법의 규정은 철거명령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 철거명령은 재량행위란 말이죠. 이 말이 뭐냐? 재량으로 철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철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철거를 할 수도 있지만, 권한은 있지만 철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철거 명령을 해야 될 사유가 있을 때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철거해야 할 사유가 있더라도 철거를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 자, 2번 선지는 국가배상법에 대한 얘기인데 성립 요건을 보면 공무원의 고의가실, 그리고 개인의 이익 보호 목적이 있어야지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선지가 있는데 봐야 될 거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쭉 읽다가 찾는 거예요.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선지. 검사 임용 신청자 중에서 일부만 검사로 임용한대요. 근데 임용 신청자들에게 결과인 임용 여부 응답은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이 아니죠. 응답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재량행위라도 응답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얘기랑 대비되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는 응답을 안 해줘도 돼요. 검사 임용 신청자들은 이 응답을 받을 신청권이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검사 임용 신청자들은 응답을 받을 신청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은 해줘야죠. 근데 이제 다른 문제들 보면 신청권이 없는 경우는 또 응답조차 안 해줘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선지도 나중에 보자고요. 자, 다음 선지. 사익 보호성은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나 행정 개입 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뭐냐면 재량 행위에 대해 하자 없는 적법한 재량 처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재량 행위가 잘못됐어. 하자가 있어. 그러면 그때 하자 없는 적법한 재량 처분을 할 것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연히 사익 보호성이 있어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행정 개입 청구권은 뭐냐?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 개입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응답을 안 해줘요. 허가를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그럴 때 부작위는 뭐뭐를 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죠. 이때 행정 개입 청구권을 청구하는 거예요. 네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를 나한테 알려달라. 이거를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때도 사익 보호성이 있어야죠. 나의 이익이 있어야 이 행정 개입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틀린 선지다. 다음 문제. 자, 4번. 행정법 관계에서 민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선지. 민법상의 일반법 원리적인 규정은, 즉 민법의 일반 원칙은, 일반법 원리적인 규정은 일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의 일반 원칙은 행정법상 권력 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얘는 맞는 선지입니다. 적용될 수 있다.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맞을 확률이 높겠죠. 자, 2번 선지. 행정법 기간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이 적용된다. 얘는 맞는 선지입니다. 자, 3번. 국가에 대한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4번 선지. 행정재산에 대해서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민법상 취득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얘는 맞습니다. 자, 좀 해설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지. 민법상의 일반법 원리적인 규정은 민법의 일반 원칙이라 그랬죠. 민법의 일반 원칙이 행정법상 권력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건 맞겠죠. 자,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는 비례 원칙, 신뢰보호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평등의 원칙이 있다고 배웠죠. 그럼 민법에도 일반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법의 일반 원칙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민법의 일반 원칙이 행정법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옳겠죠. 그런데 민법의 일반 원칙 중에는 신의 성실 원칙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법의 일반 원칙이 행정법상 권력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권력관계는 행정기관이 우월한 경우, 관리관계는 행정기관과 개인이 대등한 경우입니다. 자, 2번 선지. 행정법에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이 적용된다. 얘는 맞습니다. 기간 계산은 이 두 개가 나오는데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2번 선지죠. 그리고 초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행정법에서 기간 계산은 일반적으로 초일은 산입되지 않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연령 계산과 민원 처리 기간은 초일이 산입됩니다. 초일이 산입되냐 안 되냐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8월 1일에 어떤 처분을 받았어요. 서류를 제출해라. 3일 안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라. 그러면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냐면 8월 2일, 8월 3일, 8월 4일. 초일 산입하지 않고 하루, 이틀, 3일. 8월 4일까지 이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초일 산입하지 않았죠. 근데 초일을 산입하는 민원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냐. 제가 8월 1일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이 민원은 처리 기간이 3일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8월 1일, 8월 2일, 8월 3일. 그러니까 8월 3일까지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저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초일이 산입된 거죠. 8월 1일이. 이게 초일이 산입되고 안 되냐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 선지. 3번. 국가에 대한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고,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공법상 소멸시효는 5년이에요.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이게 무슨 말이냐? 국가에 받을 돈, 그러니까 금전채권, 어떤 개인이, 그러니까 내가 국가에 받을 돈이 있단 말이에요. 금전채권이 있어요.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돈을 달라고 하지 않고 5년이 지나버렸어요. 소멸시효가 5년이니까 5년 동안 내가 돈을 달라고 안 했어. 그러면 5년이 지나면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대충 좀 이해가 되죠? 자, 소멸시효가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박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된다는 거죠, 권리가. 그리고 이 소멸시효는 공법상 행위, 사법상 행위 모두 포함됩니다. 이걸 물어보는 문제도 나와요. 그러니까 소멸되는 시효라는 거죠. 자, 다음 4번 선직. 행정재산에 대해서 공용 폐지가 되지 않는 한 민법상 취득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얘는 맞습니다. 얘는 취득시효가 또 나왔죠. 소멸시효, 소멸되는 시효. 얘는 취득되는 시효라는 얘기겠죠. 자, 무슨 말이냐. 취득시효가 뭐냐면 남의 부동산에 오래 머물면 이제 소유권을 획득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땅에 집을 짓고 그냥 살았어요.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그 땅이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누가 날 몰아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취득시효예요. 그럼 여기서는 또 행정재산이 나왔죠. 그럼 행정재산이 뭐냐. 국유재산, 나라의 재산에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어요. 행정재산은 도로, 하천, 문화재 같은 어떤 중요한 재산들,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재산이 행정재산이고 얘네들은 매각할 수 없어요. 팔 수가 없어요. 그럼 일반재산은 뭐냐? 용도가 없는 재산, 얘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재산이라는 거죠. 근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시효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정재산에 내가 그 땅에 집을 짓고 행정재산에 집을 짓고 오랫동안 머물어도 이 땅이 내 소유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정재산이니까. 그래서 민법상 취득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맞죠. 그죠? 이해되시죠? 일반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되고 일반재산에 내가 자리를 잡고 집을 짓고 오래 머물면 내 땅이 된다는 거예요.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되면 안 되겠죠. 도로, 하천, 문화재 같은 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매우 필요한 것들인데 이게 취득시효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면 개인한테 뺏겨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절대 안 되겠죠.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문제. 5번.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지. 일반 재산의 대부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또 그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얘는 맞습니다. 맞는 선지예요. 2번 선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얘는 맞습니다. 3번 선지. 하천법상 하천구역의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다. 얘도 맞습니다. 4번 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고 사법상 계약입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 자, 답은 4번이고 좀 해설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일반 재산의 대부, 일반 재산을 빌려주는 거는
행정처분도 아니고 그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즉 중요하지 않은 재산이라 그랬죠. 일반 재산이. 용도가 없는 재산이고 매각이 가능한 재산. 그러니까 이거를 빌려줘서 돈을 받고 이런 거는 행정처분도 아니고 사법상 계약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죠? 그런 얘기죠. 일반 재산의 대부료 징수와 관련해서는 요것들이 나와요. 사법상 계약이고 처분이 아니다. 그리고 사법상 계약이니까 당연히 민사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사법이니까. 근데 또 나오는 게 일반 재산 대부료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상 특별구제 절차를 해서 대부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것도 문제가 나옵니다. 또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리고 행정재산, 일반재산은 아까 얘기했죠. 행정재산은 도로, 하천, 문화재 같은 중요한 재산들 매각 불가능하고, 일반재산은 용도가 없는 재산 매각이 가능한 좀 덜 중요한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 선지. 행정재산의 중요한 재산,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특별히 허가해주는 특허, 개인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는 특허 맞습니다. 특허, 얘들 여기 있죠. 이런 특허를 해주게 되면 개인이 큰 돈을 번다 그랬어요. 행정재산을 사용하게 해주면 이제 개인들이 그걸 이용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특허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학상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요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강학상은 어떤 학문상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무상이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학상은 학문상, 실무상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강학상 허가는 실무상 면허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랑 좀 학문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자, 그때 학문상으로 뭐다라고 얘기할 때 강학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 이 강학상이 뭔지 아닌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그렇다. 궁금한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자, 3번 선지. 요거는 하천 나오잖아요. 하천. 이 하천 나오면 무조건 당사자 소송이고 공법상 권리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하천법상 어쩌고 하천구역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다. 맞죠? 공법상 권리이고 당사자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법상 권리, 사법상 권리. 자, 공법상 권리는 이제 뭐 나라와 관련된 권리죠. 공공의 권리, 공공법상 권리. 얘네들은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을 통해서 이 분쟁을 해결하는 거예요. 공법상 권리는. 그리고 사법상 권리는 이제 개인 간의 권리니까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분쟁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고, 나중에 뭐 항고소송이냐, 당사자 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 이걸 구별하는 문제도 나와요. 하천은 당사자 소송입니다. 즉 당사자 소송이냐가 공법상 권리겠죠? 이렇게 외우면 된다. 자, 4번 선지. 협의 취득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사법상 계약이에요. 보상 합의, 협의 취득 단어 나오면 무조건 사법상 계약이다. 그냥 이렇게 외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협의 취득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고 사법상 계약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